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ETF가 요즘 붐이 일고 있잖아요.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또 직접 투자하는 그런 비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액티브 펀드에서 이제 패시브 펀드 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네. 예. 거기에는 이제까지의 펀드들이 제대로 개미들의 어떤 수익률을 맞춰주지 그렇죠.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그렇죠. 네. 반성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반성해야죠. 네, 일단 비단 최근만이 상황이 아니라 제가 업계에 들어온 이래로 계속 이어져 왔던 흐름이긴 하거든요. 뭐 중간중간 약간씩 다른 흐름들이 있긴 했지만 어쨌거나 액티브 매니저라고 부르는 액티브 펀드 상품, 액티브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 상품들이 시장을 초과하는 한 3년 이상의 관점에서 시장을 초과하는 경우는 아마 전체의 10% 미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께서 굳이 그 비싼 수수료를 내고 액티브 펀드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ETF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렇게 이미 많이 진행이 돼 왔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런 액티브 매니저는 좀 멸종되어 가는, 그리고 멸종되어야 하는 뭐 그런 직업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수익률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그래도 어쨌든 우리 네.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수수료를 주면서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이제 얘기가 또 상당히 깊어질 수 있는데,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일단은 복잡계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들 전문가라고 부르는 분들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의사, 변호사분들. 몸이 아프면은 의사에게 가야 되고, 그러니까 몸이 아픈데, 제가 치료를 시도하면 불법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의사분이 그 환자 처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병을 낫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단일 시행에서라도. 그리고 뭐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서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게 어떤 개별 시행, 개별 케이스에서도 제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근데 그 주식 투자, 다시 말해서 좀 더 넓게 보자면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자산 가격의 미래를 예측하고 베팅을 하는 그런 행위에서는 과연 전문가라는 사람이 개별 시행에서 얼마나 높은 확률로 비전문가를 이길 수 있는가. 뭐 쉽게 말해서 오늘 그냥 저랑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주식을 하나씩 골랐다라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아마 한 수만 명의 시청자분들께서 하나씩 고르고 제가 주식 하나 고르고 일주일 동안 누가 고른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나 봅시다 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한 상위 10% 할 수 있을까? 전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운 좋으면은 그래도 절반보다는 조금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떤 개별 시행들의 결과가 잘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못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서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낮추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래도 좀 확률 높은 성과를 보여주는, 이게 그나마 아주 약간의 아주 소수의 경험이 쌓인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일단 조직 내부에서 그렇게 기다려 주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고객분들도 그렇게 기다려 줄 수가 없고요. 이게 되려면 사실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뭐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롱온리 전략을 취하고 있으면은 마이너스 30%는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잘하는 사람이건 못하는 사람이건 마이너스 30은 나요. 그러면 그때 그냥 환매를 대거할 수도 있고 원금 회복이 됐을 때 또 대거 환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복잡계에서 잘하는 사람의 실력이라는 걸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그리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처, 그리고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 모두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각 개인이 자기가 주식에 투자를 하면 손해를 봤을 때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맡겼는데 단기적으로 안 좋은 성과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은 성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믿음이 없잖아요. 고객분들은 회사를 믿을 수가 없고 회사 내부적으로도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서 면피를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액션들이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실력 있는 매니저가 자기 포텐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를 잘 부여받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좋은 상품이 안 나오고 좋은 상품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고객분들의 신뢰도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생각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네. 그 펀드 매니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그런 네. 환경이 아직 네.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그게 예전에도 안 됐고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일 좋은 거는 네. 그 자기에게 허용된 그 시간 내에 그 짧은 시간 내에 뭔가 퍼포먼스를 내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쉬운 건 아니죠. 네, 시장이. 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되게 면피하기에 편한 방식으로만 포트폴리오가 짜여지거든요. 면피하기 쉬운 방식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총 1000억짜리 스몰캡을 샀다가 마이너스 30%가 났어요. 그러면은 이 매니저가 잘못한 거죠. 근데 삼성전자를 샀는데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냥 시장이 그런 거죠. 아,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자체가 자신의 어떤 그 확고한 어떤 생각이나 네. 그런 그 네. 어떤 믿음 이런 네. 거 가지고 딱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에 리스크 반영을 할 작은 수가 없어요. 펀드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혼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잘리지 않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네. 그냥 펀드 매니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에 다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도 플러스 네. 요인이 되겠네요. 네. 플러스 심리적으로, 요소되는. 네, 심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많은 압박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어떤 하나의 펀드마다 그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래도 뭐 기본적으로 주는 어떤 그 조건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기간이라든가 어떤 운용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네. 그래서 권한. 펀드의 성격 그리고 어떤 고객분들의 성향, 그러니까 결국 회사가 어떤 컨셉으로 어떤 메시지를 고객분들에게 전달을 하였느냐, 결국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지만 우리 펀드는 원래 그런 거니까 좀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고객들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들어온 자금이 매니저에게 이제 운용 권한이 주어진다면은 그러면은 좀 이렇게 굴러갈 수가 있겠죠. 좀 예쁜 그림으로. 근데 그러기에는 이제 고객분들과 회사 그리고 매니저 사이의 신뢰관계가 끈끈해져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되기에는 어떤 식으로 그 신뢰를 애초에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는 길이 또 많이 부족하거든요. 뭐 진짜 최소한 몇 년간은 뭐 환매도 못하고 뭐 이렇게 기한을 준다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고객분들을 억지로 묶어두는 게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방식을 취하는 회사도 존재는 하겠지만, 네, 그다지 그렇게 예쁘게 굴러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네. 누구나 사람 심리가 내 돈이 들어가면 관심이 네. 있잖아요. 자주 보고, 뭐야, 왜 네, 그렇죠, 떨어지지? 그렇죠. 근데 네. 주변에 보니까 무슨 네. 바이오가 네. 2배가 올랐네, 3배가 그렇죠, 올랐네, 왜 내 그렇죠. 거는 이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거는 그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렇게 환매를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뭐 이번 달 혹은 이번 분기에 이렇게 성과가 나왔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잘한 것 같고 이런 거는 저희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회사가 지향하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면서 좋을 때 좋다, 안 좋을 때 안 좋다. 그 모든 과정을 이제 함께 공유를 해나가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굉장히 이상론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 기업들은 보통 CEO들이 주주서한이라 그러나 그렇죠. 투자자들에게 그렇죠. 레터를 네. 계속 쓰잖아요. 네. 뭐 한 달에 한 번이 네. 됐든 뭐 몇 네. 번이 됐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그 CEO와 생각과 방향, 현재 상황을 같이 네. 공유하면서 네.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다 보니까 공감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네. 물론 그럼에도 뭐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많겠지만 네. 어차피 뭐 최소한의 외국도- 그 노력은 하겠죠. 네, 네, 근데 네. 한국도 그런가요? 한국이 그래서 규제로는 그런 제도가 잘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뭐 공모펀드, 사모펀드가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공모펀드의 경우에 3개월마다 운용보고서를 쓰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운용보고서에 여러 가지 레터를 쓰기는 하는데 그 레터에 얼마나 진정성이 담겨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회사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런데 사실 개인분들이 펀드에 가입을 할 때 실제로 누가 운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투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펀드에는 네. 운용력이 이렇게 네. 다 써 있지 않나요? 그렇죠. 대표 운용력이 존재하고 그분이 운용을 하는데 이게 또 요즘에는 팀제로 많이 굴러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팀에서 진짜 세부적으로 누구의 입김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불투명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한번 매니저가 변경됐을 때 이 계약서를 이런 얘기하면 너무 빡센데 그 계약 내용, 그 변경된 내용을 다 신고를 하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실무적인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팀의 가장 이름 있는 분의 명의를 보통 걸어 놓게 되죠. 그리고 그럼 팀 내부의 팀원이 어떻게 교체되건 간에 그런 공시사항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뭐 많은 회사가 이걸 안 지키고 있다 이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실제로 누구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 서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서류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자기 이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랬을 때 더 네. 어떤 뭐라 그럴까 네. 의욕이 생기잖아요. 네. 왜 내 네. 명예가 달린 그러니까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없다고 네. 하면 조금 좀 소홀해질 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그래서 90년대에는 그 매니저의 이름을 건 펀드가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유명하신 박현주 회장님이라던가 아니면 이채원 대표님 그런 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펀드 운용을 하고 훌륭한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업계에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이미 그런 건 못하게 뭐 법으로 막혔는지 관행으로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사라졌어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펀드를 가입하거나 펀드 어떤 매니저를 또 우리도 상품 선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뭔가 그 선택할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떤 걸 알게 되면요? 지금 얘기하신 그러한 것들. 네,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그러니까 전 투자에 대해서 철학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진 않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철학이라는 개념을 좀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회사가 전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고객분들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고 현재의 성과는 이러이러하다 이런 점들이 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일수록 이 어떤 그 전문가 영역이 뛰어나서 네. 정말 뭐 우리 방송에서도 어느 분이 그 얘기하던데 그 정말 아버지 때부터 자식 때까지 그렇게 막 이어가면서 왜냐면 신뢰할 만하니까 그렇죠, 수익도 그렇죠. 높여주고 네네. 그러한 네. 그 펀드 매니저 PB들을 활용을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 아무래도 개인들이 잘 몰라서 손해보는 부분 네. 혹은 그 재산을 불려나가는 부분 이런 데서 좀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현 상황 가운데서 지금 어쨌든 개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주식을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뭐 미국에서 나스닥 폭락해도 뭐 한국은 끄떡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다 이제 개인들의 매수세인데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라고 하면 긍정적인 상황인 네. 건가요? 아니면 좀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일단 현재 개인분들이 주식을 많이 산다라는 것 자체로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하기에는 좀 연결고리들이 좀 미약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면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다운사이드 하락폭이 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락을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여야 하고, 그래야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뭐 현재의 코스피 뭐 밸류에이션 레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매크로 유동성 동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번에 코로나처럼 어떤 돌발적인 그런 우리의 낙관적인 심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어야 할 텐데, 그래서 이 질문을 4월, 5월에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제 주변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이 질문을 더 많이 해요.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개인이 많이 사고 있는데 위험한 거 아니냐. 근데 그 당시에는 PER, PBR, 우리가 흔히 보는 밸류에이션 레벨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었고, 뭐 금융 당국에서 어떻게든 이거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게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걸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도 그들이 보여주고 있고, 제가 한 명의 투자자로서 보기에도 확신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개인이 현재 매수세가 강하고 말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매크로 환경 밸류에이션 레벨 따져봤을 때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훨씬 크다. 이렇게 4월, 5월에는 주장을 할 수 있었는데, 9월이 된 현 시점에서 그럼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업사이드가 크냐 다운사이드가 크냐라고 했을 때, 다운사이드는 당연히 저희가 최근에 코로나 2차 웨이브 때 봤다시피 한 10% 정도 또 한 번에 훅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3월 말 정도만큼 글로벌 다 같이 폭락한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한 1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언제나 각오를 하고 있어야 될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업사이드가 또 얼마나 있느냐. 현재 코스피 PER 12배인 상태에서 내년에 당장 코스피 순이익이 뭐 140조가 난다. 뭐 이렇게 볼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업사이드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에블바디 해피한 상태란 말이에요. 다들 이제 돈을 벌었고, 그러면 이걸 언제 팔아야 하지? 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게 재밌어요. 시장이 오를 거냐 떨어질 거냐라는 거는 되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데, 만약에 시장이 더 올랐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시장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올랐을 때도 그 방향으로 더 갈 것 같고, 빠졌을 때도 그 방향으로 좀 더 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에블바디 해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 좀 털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팔아야 될 때가 됐나 보다, 지금의 매도 타이밍이구나 이러면서 다 같이 후루룩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뭐 한 일주일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고, 근데 어쨌거나 대기하고 있는 매수세가 워낙에 많고, 만약에 외국인 투자자가 또 들어와서 받쳐준다면은 또 그렇게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죠. 한국의 펀더멘탈은 그래도 상당히 튼튼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계속 올라갈 때도 계속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팔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들어와서 또 사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통 탑다운 관점에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경제가 좋아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펀더멘탈이 좋아야 네, 펀더멘탈 좋아야 되고, 전체 시장이 좋아야 되고, 그 와중에 내가 개별 주식을 잘 골라서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사실 탑다운으로 돈을 버는 것과 바텀업으로 돈을 버는 거는 상당히 다른 접근법이거든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그러니까 아까 초과 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초과 수익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게 또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별 주식, 장기적으로 시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개별 주식을 내가 잘 선별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전체 시장이 어떻게 되건 사실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고민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혹은 매크로 전망이 조금 부정적이더라도 개별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매크로 전망이 약간 부정적이라고 해서 내가 지금 주식을 다 팔아야 하느냐, 그거랑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렇군요.